gitana sangre, tierra de España tiene por cuna Seferino de nombre, color de luna. Luce en sus ojos negros como azabache, ensortija del pelo lo mueve el aire. Nananita, nananita, niño del alma, cuanto malo en el mundo que Dios te valga, despierta Seferino Jiménez Maya, que tu padre se ha ido, dejó su casa. Difficile. Au moment de Guernica, j'ai fait Guernica, n'est-ce pas? C'était une grande catastrophe, même le commencement de beaucoup d'autres que nous avons vus. 7 hijos nacieron, pero su padre a los 7 abandona junto a la mare. A la nananita, a la nananita, niño del alma, cuanto malo en el mundo que Dios te valga.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갑자기 동영상이 하나 나왔죠? 잘 봤나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151쪽에 나와 있는 이 게르니카, 이게 그 앞에 봤던 그 영상의 그림이에요. 그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죠. 스페인 내전, 스페인 폭탄이 떨어졌던, 예, 그걸 배경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뭐 영상을 잘 본 여러분 알겠지만 피폭의 어떤 처참함을 피카소가 잘 묘사했죠. 그래서 뭐 실제 그 절규하는 말, 그다음에 예,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이번 단어는 5단원 문화와 윤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해서 미적 가치,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 이제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프린트 2-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그 학교 이제 등교하면 선생님이 인쇄해서 나눠준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좀 불편하더라도 PDF 파일 보면서 선생님 강의 보면서 공부 학습하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예술지상주의라는 말, 그 다음에 도덕주의, 즉 예술과 도덕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계속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죠. 이게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느냐, 역시 양립하는 겁니다.
예술 지상주의라는 관점, 그 다음에 도덕주의 관점. 그래서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예술이 이제 돈과 연결된 어떤 그걸 예술의 상업화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나쁜 점만 있느냐? 역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제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예술 지상주의, 도덕주의, 예술의 상업화. 이게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학습지 보면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첫 영상에 피카소 영상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예를 한 가지 또 들어줄게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광수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예, 1951년에 출생해서 2017년에 작고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국어나 문학 시간에 뭐 배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좀 찾아보니까 화성이 고향이더라고요. 화성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마강수라는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셨습니다. 문학가인데, 이분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적 욕구가 있을 텐데, 누구나, 이 욕구를 어떤 문학, 스토리가 어떤 상상적으로 대리 이제 배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생윤 선생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문학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마강수 교수가 쓴 소설 즐거운 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91년에 나왔는데요. 이게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건 문학이 아니라 외설이다. 그래서 1992년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셨는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강의실에 경찰이 난입해서 잡혀갔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다. 그래서 체포돼서 이제 징역을 살고 당연히 연세대학교 교수직에서 또 이제 물러나게 됐겠죠. 파면당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이건 문학이다, 표현의 자유다, 라는 이제 어떤 판결이 최종 나서 2002년에 다시 연세대학교 이제 복직하셔서 강의를 하다 정년퇴임 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뭐 즐거운 사라라는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내용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고 했잖아요. 대학교에서 그 이제 이제 여학생이겠죠. 여학생들과 실제 교수, 이건 소설이니까 스토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학 여대학생들과 교수 간의 어떤 그 사랑 얘기인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91년만 해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아, 실제 대학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문학이 아니라 아주 저급한 외설이다라는 평판. 그걸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즐거운 사라는 책이 외설이 되면서 이제 교수직도 그만두게 되고, 뭐 징역도 살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마강수 교수는 이제 그 즐거운 사라라는 왜 그 책을 쓰게 됐느냐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누구나 인간 내면에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걸 현실 세계에서 실제 자신의 모든 욕망을 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문학은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카타르시스 대신 이렇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문학계가 권선징악, 선이 승리하고 뭐 악이 망하고 이런 어떤 그런 문학이 주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어떤 창작, 무한한 창작력, 상상력과 이 창작력이 제한돼 있다. 문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꼬집기 위해서 그런 작품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1991년도 사건이에요. 지금 2020년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관점, 개방적인 물론 이게 뭐 교사다, 학생이다,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약간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마강수 씨는 이 이걸 하나의 작품, 상상력으로 표현한 겁니다.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마강수 교수가 논쟁이 됐던 것도 그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 윤리와 과연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술은 그냥 예술로만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순수 예술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아니다. 예술도 윤리라는, 왜냐하면 예술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통용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윤리의 어떤 관점, 윤리의 잣대로 제한한다. 그걸 벗어나면 그건 예술로 바라봐선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 예술과 윤리 단어는 핵심인 예술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예술은 여러분들 인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게 되면서 그게 발전했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그것을 아름답게 하면서 이제 예술로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러한 예술은 인간에게 어떤 그쵸 심리적 안정, 즐거움, 그 다음에 예 어떤 소통을 하는 매개로서 교류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회의 잘못된 것, 모순이라고 하죠. 이걸 비판하며 인간의 의식과 사회 개혁에 이바지하는 어떤 도덕적 교훈. 그러니까 예술은 우리에게 아름다움도 주지만 역시 사회 발전에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1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순수 예술을 주장하고 2번을 강조하는 사람이 예술과 윤리는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참여 예술론이라는 다소 생소한데 이 참여 예술론의 입장이 바로 지금 2번과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 그쵸?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산물, 그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고 그 반영한 걸 사회를 바른 쪽으로 나가게 해야지 사회를 좀먹게 하거나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참여 예술로는 결국 예술과 윤리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문학가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의 그래서 톨스토이는 도덕주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순수 예술이 아니라 예술과 윤리의 관계. 특히 예술도 종교적 선에 봉사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주의 입장을 지녔다라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예술과 윤리는 분명히 어떤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공통점은 인간의 총체적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또한 예술과 윤리 모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설명, 해명, 그 다음에 인간성을 향한 정신활동이다. 인간의 정신활동이 주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그 이제 차이는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윤리는 착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 제약을 넘어선 어떤 자유, 그쵸? 그래서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반면에 선을 추구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선이 현실이라는 어떤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그걸 당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윤리는 현실에서의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반면에 예술은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덕주의라는 입장은 뭐냐면, 결국 예술은 도덕이라는, 쉽게 말해서 예,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예술 작품은 고결함, 품성, 그쵸? 착함, 선 추구해야 되고, 올바른 행위, 그래서 도덕적 교훈,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된다. 지금 도덕주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위에 있다. 도덕적 가치가. 그래서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벗어나면 그건 예술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여예술론이 이제 도덕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술에서 미적 요소가 경시될 수 있고 창작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상상력이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 많이 제한될 수 있겠죠. 왜? 그 사회의 어떤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윤리학자들. 반면에 예술가들은 이 도덕주의 입장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톨스토이, 도덕주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톤, 우리 배웠죠. 플라톤. 특히 플라톤, 여러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플라톤의 도덕주의. 추한 것, 아름답지 못한 거죠. 나쁜 리듬, 그리고 조화롭지 못한 거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나쁜 성품, 결국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좋은 성품을 닮았다.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그걸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 친근해진다, 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화로 이끌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기를 강조했죠. 이게 결국 나타날 리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국 예술은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그게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그래서 인간의 올바른 성품을 함양하는데 예술이 기여해야 된다. 도덕주의 입장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육아의 도덕주의, 동양의 유교, 여러분들, 공자와 맹자도 결국 동양에서 예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술이 어떻게 인간에게 도덕심을 이끌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읽어볼게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만물이 흩어져 다르게 있으니, 얘 나오네, 얘가 만들어져 행해진다. 그러니까 얘로서 질서가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흘러 쉼이 없고 합치어 갖게 되는 악, 여기서 악은 음악입니다. 음악. 흥성한다, 발전한다. 봄에 만들고 여름에 자라는 것이 인이요. 인 나오네요.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이 의다. 인과 의. 인은 악에 가깝고 인은 음악에 가깝고 의는 예에 가깝다. 그래서 음악은 화를 돈독해 하고, 그러니까 화합. 예는 분별하여 악으로 하늘에 응하고 땅에 맞추니 예악. 이게 결국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술이죠. 예악이 밝게 갖추어져 천지가 각기 그 일을 한다. 결국 예술이 인간의 어떤 도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예술이
사람을 도야시켜야 된다. 도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회 질서를 안정되게 하고 개인과 사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데 뭐가 음악과 예술이 기여한다. 즉 육아는 사회 풍습을 순화하고 개량하는 예술의 어떤 정치적, 교육적 효과를 중시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예술의 어떤 사회작용을 강조했다. 플라톤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악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악사상. 자, 그런데 이 묵자라는 사람은 안 된다. 음? 즉, 묵자는 육아에 전혀 반대되는, 일전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공자의 이는 차별적 사랑이에요. 여기서 차별적 사랑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부모,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게 인간의 기본이다. 공자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순리를. 반면에, 예, 이 인을 반대로 해석한 게, 예, 겸해였죠. 겸해. 그래서 무차별적 사랑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 예, 묵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자는 시종일관 유교의 반대 입장에 계속 섰어요.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 사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도덕주의, 예학 사상을 묵자는 반대해. 왜 반대했느냐?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면 그것은 흙을 긁어 모아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쵸? 흙으로 악기를 만들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둔다. 만약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과 슬을 뜯어 우와 생을 불며, 그러니까 이게 다 악기예요. 악기. 옛날에 사용하던 악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왜 세금을 많이 받고 백성들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는 얘기야.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국가는 부실해진다, 돈이 든다. 그래서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긴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긴다 한다면 비단은 많아지지 않는다. 그만큼 어, 절용이라고 해서 실용 이런 걸 강조했어요. 묵자는.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음악을 한다고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게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혼란한 사회에서 결국 양반들이나 그 지도층에서 이제 먹고 살고 전쟁을 일으켜도 전쟁을 하는 건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악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심성이 순화되겠죠.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음악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해도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려운데. 자, 묵자는 그러한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걸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유학의 도덕주의를 비판한 게 묵자의 비약사상입니다. 육아와 묵자 잘 여러분들 비교해 둬야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쨌든 음악은 윤리, 도덕, 사회와 연관져 있다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음악은 예술은 그 자체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미주의, 예술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만 생기면 돼. 그게 예술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미적 경험은 다른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도덕적이어진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럼 됐어, 예술은. 그래서 미적 가치의 구현이 그 자체의 목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신미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윤리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술은 도덕, 정치,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로만 바라본다. 그래서 순수 예술론을 취재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술과 현실을 분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겠죠. 선생님이 극단적인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이제 뭐 SNS나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어, 가장 최근에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했던 게 엠번방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즐겼던 사람들이, 우리 이거 예술이다, 우리는 이게 아름답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즉, 신미주의, 예술주의, 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어떤 이제 그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왜? 그들은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한다. 그래서 이 신미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와일드가 대표적입니다. 책에도 나와요. 스핑건. 자, 이 실제 이제 2019년도 수능 그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갑을 두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는 도덕주의, 하나는 신미주의.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자, 와일드의 신미주의, 여러분들 어쨌든 와일드의 핵심은 예술은 예술로. 그래서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네. 그 예술과 도덕을 연결짓기.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그거를 어떤 사회와 공동체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결국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결국 두 가지가 연관되니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와 선은 형식적으로 유사하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 결국 칸트도 도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칸트는 도덕을 강조했던 인물이니까. 자, 우리나라의 정약용 음악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여 성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악을 가까이 한다. 여기서 성인, 인격 수양, 이건 뭐예요, 결국? 역시 도덕과 연결시키죠, 도덕과.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에 대한 칸트의 입장,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와 도덕은 연관되어 있다. 칸트. 그래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되는 고귀함, 도덕 같은 거죠. 사람들 비슷한 준칙에 따라 모든 것들을 같이 판단한다. 그래서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는 모두 자유가 존재될 때 성립한다. 자유.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였다. 그러므로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역시 도덕의 입장에서 미를 해석하고 있다. 칸트. 정약용, 정약용이 쓴 어유당 전서에 나와 있대요. 지금 세속의 음악은 음란하고 슬프고 바르지 못하다. 인간의 마음에 악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한창 음악을 앞에서 연주할 때는 관장은 그 하급 관리를 용서해주고 가장은 자기 동복을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사람의 좋은 마음이 생긴다. 세속의 음악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옛 성인의 음악은 어떠하겠니? 예악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어찌 그렇게 말하겠는가? 음악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와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음악이 인간의 심성에 도움이 된다.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 그리스에서도요, 인간에게 기본적인 교육으로 시작한 게 은미체 교육입니다. 음악이 그만큼 인간의 심성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수양과 화합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라고 칸트와 정약용입니다. 자, 이제 예술의 상업화. 결국 이 예술이 어떤 돈과
이제 되는데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 예술의 특징,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여러 미술 시간에 이제 배웠을 텐데, 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떤 그 뭐 고급, 고급저급, 성스러움, 속된 거, 창조 이런 것들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굉장히 인간의 상상력이 이제 무한히 발휘되고 있다. 뭐 팝 아트 이런 것들도 그런 거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술이 뭐와 이러한 것들이 결국 돈과 연관돼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서도 적용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 작품을 대량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중 매체가 발달.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예술의 상업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음악가, 미술가, 뭐 만화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새끼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창작을 하고 이것도 하나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팔려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예술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귀족만 누렸던 특수계층만이 누렸던 어떤 예술을 일반 대중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왜? 그걸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고 다양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예술가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예술이 돈과 연결되면서 작가 정신보다 대중성, 그죠? 인기만 어떤 추구하는 그렇게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업적 가치가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짜리 그림이 뭐 비싼 그림이 좋은 예술품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돈과 연결되면서 그렇게 돼가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어떤 이제 떼놓고 돈만 귀하게 여기게 되는 예술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오락으로 전략하여 관능적이고 말초적인 표현, 그쵸? 특히 이제 영상, 유튜브 같은데 그런 어떤 인기를 끄기 위한 그래서 예술의 어떤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법을 복제함으로써 예술 오락이나 심심풀이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쨌든 예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게 됐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중문화는 오늘날, 대중사회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됐고, 그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 뭐 인터넷, 라디오, 영화,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즐기는 문화로 됐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개인의 어떤 가치가 있는 행동 양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죠. 특히 SNS를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저렴한 비용을 통해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서 문화가 발전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대중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원 내용 자체가 이제 예술과 윤리의 연결성, 그게 이제 대중문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문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선정성과 폭력성, 그쵸, 더 자극적인 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즉, 돈이 되는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상업 영화들,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BTS가 미국 팝아트에서 1등을, 그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문화 산업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도르노인데 상업화된 예술에 관해 문화산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산업으로 획일화되고 있다. 왜? 돈 때문에.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 특정 세력들이 야, 이게 진짜 예술이야. 라고 이제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비싸지고 또 그런 것들을 소비해야 주류가 되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뭐 그쵸 브랜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아도르노는 비판한 거예요. 오늘날 문화산업이 이제 자본에 종속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윤리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성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면 성의 인격이 가지고 훼손됨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성 관련된 문화도 청소년의 정서에 해로운 대중문화를 윤리적 규제에 선별해 나가야 한다. 근데 물론 이게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문화적 권리를 지킨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신비주의 입장과 도덕주의 입장.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예술로서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이거 규제하지 말라고 하겠죠. 반면에 아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윤리적 입장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날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와 관련된 기출문제, 여러분 학습지에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미리 풀어보고 같이 풀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역대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